2021년 8월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피해자 2명을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한 강도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 강윤성 그는 1965년생으로 17세인 1982년부터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첫 범행이 시작되었어. 결국엔 전과 14범의 흉악범이 된 강윤성은 1982년 특수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반복적인 절도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상 절도죄를 선고받았으며 1997년에는 강도강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으며 가출소를 했으나 출소 이후에도 그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지 출소 4개월 뒤 공범 3명과 함께 강도 범행을 시작하여 8에서 9월 동안 서울 용산구, 서대문, 관악구 등을 돌며 10여 차례 날치기, 7차례 강도 범행을 주도했어. 이들이 범행을 저지를 약 40일 동안 피해 여성만 30여 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대였던 걸로 조사되었지. 이들의 수법은 주로 심야에 혼자 운전 중이던 차량에서 내리는 여성을 노려 폭행한 뒤 차량을 탈취하고 돈을 뺏는 차량 날치기 수법이었어. 이들은 범행을 위해 미리 칼, 테이프, 마스크, 오토바이 헬멧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했고 도로에서 일부러 여성 운전자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벌이는가 하면 여성 직원이나 고객이 많은 피부관리실과 미용실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해. 첫 범행인 8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여성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가려 차량에 태운 다음 폭행한 후 협박으로 약 1,000만 원을 갈취했고 8월 27일 오전에는 강윤성 일당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부관리업소에 침입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사장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곧이어 가게에 방문한 손님과 출근한 직원 3명의 손발을 묶고 960여만 원어치의 현금과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났다고 해. 9월에는 새벽에 강윤성 홀로 한 대학 인근 놀이터에 주차된 차 안에 있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를 빼앗고 강제로 추행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어.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윤성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7차례의 강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지 않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범행 후에 철저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강조하며 강윤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 그리고 15년 뒤 2021년 5월 6일 강윤성은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받으며 풀려나게 돼. 이미 전과 14범의 재범까지 저지른 이 악마가 발찌 하나 차고선 다시 사회로 풀려난 거야. 그로부터 몇 달 후 결국 다시 사건이 터지고 말았지. 2021년 8월 26일 21시 30분경 강윤성은 거여동 자택에서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집으로 유인했고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를 했어. 그리고 강윤성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가 다쳤다. 네가 돈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거다. 돈을 빌려달라. 공업용 절단기를 사놨다. 등의 말을 다급하게 했다고 해. 그 후 12시경 강윤성은 화단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버렸고 17시 31분 신청동의 한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00m 떨어진 몽촌토성역 입구 화단에 전자발찌를 버린 뒤 용산구에서 빌린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으로 도주했어. 이후 강남구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첫 번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596만 원어치의 아이폰 4대를 구입한 후 되팔아 돈을 마련했지. 그 뒤 렌트카 업체가 실시간 차량 GPS 조회를 통해 경찰이 차량 소재지를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가자 8월 28일 오전 강윤성은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게 되는데 이때 강윤성은 차에서 내린 후 인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경찰관이 강윤성의 렌터카를 발견하였고 이후 강윤성 또한 다시 차로 돌아가던 중 차 주변에 서 있는 경찰관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반대로 발길을 돌렸어. 고작 20m 앞에서 간발의 차이로 놓쳐버린 거지. 도주한 강윤성은 서울역에서 영등포구 보라매역으로 이동해 버스를 탔고 스마트폰을 버스에 버렸다고 해. 그리고 당일 오후 그는 알고 지낸 50대 여성에게 연락을 하여 드라이브를 하자는 명목으로 여성을 불러냈어.
그는 해당 여성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와 서울 일대를 같이 돌아다니며 강윤성은 그 여성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강윤성은 이미 여성으로부터 이전에 2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었기에 여성은 이를 거절하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강윤성은 한강공원 주차장 근처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해당 여성을 살해했어. 강윤성은 여성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일부라도 갚으려고 했지만 여성이 전부 갚으라며 독촉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해. 이후 8월 29일 경찰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자 강윤성은 자신이 살해한 50대 여성이 뒷좌석에 있는 차량을 몰고 송파경찰서에 찾아가 살인을 자백했어. 하지만 놀랍게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죄자인 강윤성에게는 그 시각까지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물론 경찰도 그냥 방치만 하고 있던 건 아니었어. 8월 27일 새벽 12시 14분, 첫 번째 살인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 강윤성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경보가 발생했고, 범죄 예방팀에서 즉각 출동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새벽 12시 34분경 강윤성이 귀가하여 상황이 종료되며, 이에 범죄 예방팀은 당시 향후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 및 조사할 예정임을 고지한 뒤 돌아간 걸로 알려졌어. 강윤성이 혹시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는 있었던 거지. 또한 8월 27일 17시 31분경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보가 발생하자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즉시 이 사실을 상황실 및 서울 동부보호관찰소에 통보하였어. 정확히 6분 뒤 법무부에서 서울 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관할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예상 은신 지역과 주요 터미널 등에 직원들을 배치했지. 전자감독 범죄 예방 2팀이 당일 18시 훼손 최종 직위지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지만 강윤성은 이미 그곳에서 사라진 뒤였고,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27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3차례, 이튿날인 28일 2차례 등 총 5차례 강윤성의 저택을 방문했지만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이야. 범행 자체가 외부에서 일어난 게 아닌 강윤성의 자택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전자발찌를 통한 범죄 사실 파악이 어려웠고, 경찰 또한 집안에 강제 진입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 집안을 수색할 수가 없었던 거지. 다만 이미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꽤 흐른 23시경 뒤늦게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심지어 검찰 측에선 밤이 늦어 내일 오전에야 청구 여부가 결정되니 다시 오라는 답변을 했다는 거야. 물론 절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수순이겠지만 재범 이력이 있는 전과 14번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풀고 도주를 했는데도 이런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가 2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스스로 자수할 때까지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어. 만약 강윤성이 자수를 하지 않고 작정하고 범죄를 더 저지르려고 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강윤성은 곧바로 구속되었으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바로 인정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전자발찌 훼손 및 살인 혐의를 고려 중에 형량이 더 높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에 있으며, 강윤성은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